네, 이제 2부 순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안내드렸던 것처럼 영어, 수학, 코딩 교육의 오해와 진실이라는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질문과 그리고 답변을 가져보는 시간을 마련을 했는데요. 이 시간은 좀 더 어머님들께서 실질적으로 궁금해하시고 또 도움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 먼저 이 자리에 계신 원장님들 자기소개 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크레버스 평촌 캠퍼스 청담과 에이프릴 총괄 정시원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크레버스 일산캠퍼스 사고력센터 원장 임혜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크레버스 대치센터 시큐어 코딩 원장 강민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저는 아이들 학원 보내면 카드만 주고 올려보내는 스타일이라 원장님들 만나 뵙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은데 이렇게 또 직접 만나 뵙고 얘기 나눌 수 있게 돼가지고 너무 기대가 많거든요. 저 같은 엄마들도 많이 계시죠? 너무 좋으시죠? 네. 자, 오늘 많은 분들께서 사전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 중에서도 100건이 넘는 공통 질문들을 저희가 먼저 좀 추려을 봤습니다. 우선 정시원 원장님께 질문을 드려볼게요. 사실 이거는 저한테도 좀 궁금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어릴 때 엄마들이 좀 엄마표 영어를 해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하고 애쓰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근데 이게 도대체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네, 엄마표 영어는 사실은 학습을 도와주는 어머님에 따라서 그 결과가 극과 극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엄마표 영어를 준비하신다면 하시기 전에 학부모님이 스스로 내가 얼마큼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좀 냉철하고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근데 그게 엄마가 영어를 잘하냐 못하냐는 아닌 아유, 거죠? 전혀 그런 거는 아니죠. 네네. 근데 네. 이제 엄마표 영어로 아이들을 학습을 시키다 보면 이제 어떤 언어 스킬적인 부분에만 좀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 연령이 되면 사실은 단순한 언어 스킬보다는 언어를 이용해서 생각을 확장하는 방법이라든가 또래 친구들과의 의견 교환을 통한 피어 러닝 그리고 모방 학습 등을 통해서 보다 더 효과적으로 영어 학습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오거든요. 그래서 보통 초등학교 3학년 정도 이상이면 이제 환경을 좀 다양하게 바꿔주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시켜주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초3이 약간 기점이 그렇죠. 될 수가 있다는 네네.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임혜준 원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저희 아이들도 다 CMS 출신이거든요. 압구정에서 CMS 사고력 다니다가 대치에 와서 이제 중등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아이들이 일단 사고력 하는 동안은 정말 재미있어 있었어요. 어떻게 수학학원 다니면서 10번을 물어도 10번 다 재밌어요 라는 답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생각하는 힘 그리고 재밌게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들었는데 약간 하면서도 이게 교과랑 연결이 안 되니까 꼭 해야 할까? 이 생각을 좀 늘 하기는 했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일단 네. TV에서만 뵙다가 학부모님으로 뵈니까 굉장히 영광입니다. 네, 저 진짜 잘 모르는 학부모인 축에 속해요, 사실은. 네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요즘 공교육도 융합교육으로 변화하고 있고 평가도 과정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우리 아이들한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저는 사고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꼭 최상위 실력을 쌓는 게 목적이 아니어도 아이들이 학습을 좀 장기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사고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고력은 자신감을 키워주고 흥미를 이끌어내면서 또 저학년부터 고학년까지 저희 CMS에서 수학을 한 친구들은 좀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쉽게 해결한다든가 또 직접 앞으로 나와서 문제를 설명할 수 있다든가 이런 부분에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사고력 수학이라는 거긴 했지만 꼭 수학에만 연계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네. 아이들이 자신감도 얻게 되고 네. 그 외에도 부가적으로 얻게 되는 것도 많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그건 보통 언제부터 시작을 하면 좋을까요? 네, CMS 사고력 수학은 6세부터 초등학교 6학년 과정까지가 있는데요. 좀 어려지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미취학 아동과 저학년의 경우에는 시각화해서 학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 시기에는 다양한 주제를 통해서 아이들이 풍부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또 저희 수업이
사고하는 연습을 하고 또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수업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이런 습관을 키워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고학년의 경우에는 이미 우리 아이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사고력 교육을 했을 때 토론이나 서술 이런 부분으로 융합적 사고를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 하는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어떻게 하느냐. 사실 엄마들이 고학년 되면 불안해지기 시작하거든요. 아니, 교과로 빨리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아니, 딴 과목 하기도 시간이 없는데. 근데 일단 적기에 제대로 좀 해야 되겠네요. 네네. 네. 이번에는 강민희 원장님께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요즘 영수코 교육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코딩이 뭔지는 몰라도 코딩을 해야 된다는 것 정도는 다들 알고 계시는 그런 분위기가 된 것 같아요. 코딩 교육이란 게 정확하게 어떤 걸까요? 네, 일단 코딩 교육의 목표는 문제 해결력을 기르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코딩이야말로 유일하게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줄 수 있는 도구인데요. 쉽게 말해서 좁게 말하는 코딩은 컴퓨터에게 우리가 원하는 서비스를 자동화시키기 위해서 명령어를 입력하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컴퓨터에게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이제 컴퓨터 많이 알아듣는 명령어나 규칙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외국인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가 외국어를 배우듯이 컴퓨터에게도 그런 것들을 배워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딩을 활용하게 되면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는데요. 코딩은 선택이 아니라 이제는 필수적으로 배워야 되는 것이라고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기술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발달하고 있어서 이제는 뭐 외국어를 안 배워도 된다. 그게 코딩에서 이렇게 발전된 거기도 하겠죠? 근데 이 통번역에서가 사실은 되게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영어 공부는 해야 할까 하는 것들이 부모님들이 아이를 설득하는데 되게 중요한 문제일 것 같아요. 해야 되죠. 네. 우리가 언어를 왜 배우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이 질문은 좀 쉽게 대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엑셀을 잘하는 사람도 수학은 꼭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리고 언어는 인간의 고유 영역이기는 하지만 이거는 단순한 기술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간의 언어는 사고와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확장되어 가거든요. 그래서 외국어를 배운다라는 거는 어떤 하나의 문화와 사고 체계가 또 다른 레벨로 확장되어진다라는 의미이고요. 네. 우리의 자녀가 글로벌 인재, 꼭 글로벌 인재가 아니더라도 더 큰 생각을 가진 큰 그릇을 지닌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라는 점이죠. 그런 의미에서 언어학습은 꼭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국에서 애를 키우다 보니까 영어는 잘하는 게 좋더라고요. 그럼요. 네. 아니, 질문 들어온 게 또 있는데요. 이 질문이 사실은 되게 많습니다. 문법은 언제 시작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라는. 네. 사실 중고등 넘어가면 언어가 언어라기보다는 그렇죠. 어떤 기술적인 면으로 변하는 게 있잖아요. 과목으로 변질이 네, 되니까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문법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 이 답변을 시작을 하고 싶은데요. 네. 우리 아이들이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 필요한 이런 글의 구조에 관련된 문법은 사실은 언어를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학습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제 원어민들이 본인들의 모국어를 습득할 때 하는 접근법인데 뭐 품사의 위치라든가 시제를 어떻게 쓴다든가 뭐 단복수의 개념은 사실은 영어 학습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습득이 됩니다. 근데 이제 어머님들이 걱정하시는 문법은 문법 규칙을 외우고 그죠 네. 용어를 이해하고 그리고 이제 문제를 풀어내는 한국식 중고등 내신 문법인데요. 네이티브도 어려워한다는 그 그럼요. 문법이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근데 너무 어린 나이에는 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더 안 될 것 같아요. 네, 독이 너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는 그 아이의 생각을 이렇게 확 좁게 만드는 그런 어떤 장애가 되기 때문에 너무 어린 네. 나이는 안 하시는 게 좋고요. 그 용어를 이해할 수 있는 나이, 사실은 그 일본어로 번역된 용어들이 많아서 네. 굉장히 이해조차도 어렵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뭐 2학기나 6학년부터 서서히 시작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기초부터 차근차근 하시면 되는데 이제 한 가지 중요한 점은 한국식 내신 문법으로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는 대입을 끝나는 순간까지 손에서 놓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아이가 수학을 싫어하는데 사고력 수학을 해도 되는지 이 질문이 있어요. 굉장히 많이 질문하시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네. 아이가 수학을 싫어한다는 거는 이미 자기 학년의 수학도 좀 어려워하고 있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네네. 네, 이러한 경우에 무리하게 선행을 하기보다는 자기 학년의 교과 수학을 좀 충실하게 학습하도록 해주시고 이런 걸 통해서 아이들이 문제풀이만 하는 딱딱한 수업보다는 흥미를 이끌어낼 수 있는 사고력 수학을 통해서 수학의 이미지를 좀 바꿔주시고 그를 통해서 자신감을 키워주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앞으로의 이 수학 학습은 정형화되거나 유형화된 문제들이 이제 거의 없어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선생님이 제시하는 문제풀이 방법만으로 문제를 풀고 또 생각 없이 다양한 그냥 여러 유형의 문제를 그냥 학습하는 문제풀이만 한다면 아이들의 경쟁력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은 자기 학년이 조금 어렵다 하는 친구라면 쉽게라도 자신감부터 회복을 하는 게 네, 방법이기도 굉장히 하겠어요. 그쵸? 사고력을 수학을 어려워하면 오히려 나중에 시켜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아이가 수학을 어려워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 사고력 시키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나중에 하면 완전 수포자 될 수도 네. 있잖아요, 사실은. 제일 부모가 안 하고 싶은 게 수포자 아이 만드는 거라 무섭고 네. 그렇기는 한데 근데 요즘 유행하는 말들 중에서 뭐 익숙하게 많이 들었던 말들 중에서 컴퓨팅 사고력이라는 말도 좀 들어봤습니다. 이거 무슨 뜻일까요? 네, 컴퓨팅 사고력이라는 말은 용어 자체가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컴퓨터한테 명령을 내린다면요, 사람은 오류가 있어도 어떤 배경 지식과 문화로서 습득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 오류를 이룰 수 있지만 컴퓨터 같은 경우는 정확한 명령을 해야지만 뭔가 실행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컴퓨팅 사고력이란 컴퓨터한테 우리가 명령을 내리기 위한 절차적 사고의 모든 부분을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컴퓨터한테는 일반적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탐색을 해보고 규칙을 찾고 패턴화하고 단순화하면서 추상화, 알고리즘 설계까지 하는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이 과정을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아이들이 게임을 만드는 걸 좋아하죠. 게임을 하는 것도 좋아하지만 만약 게임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캐릭터를 움직이는 거를 하나 간단하게 구현을 해본다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캐릭터를 골라야 하고요. 그 캐릭터에 나타나는 위치, 좌표 개념이 들어갈 것이고 그것이 또 움직이는 방향이나 각도, 또 어느 정도 움직일지 수치, 그리고 언제까지 움직일지 조건 등등 여러 가지 사항들을 다 요소를 고려해 봐야 됩니다. 네. 사실 영어는 또 언어기도 하고 수학은 단계라는 게 교육과정에서 아예 나눠져 있으니까 근데 코딩은 사실 그런 감이 조금 떨어지는 게 네. 있거든요. 이제 그 감 어떻게 좀 네. 알면 될까요? 네, 일단 이제 적정한 시기도 있지만 각 연령에 맞게끔 또 내 아이 관심에 맞는 커리큘럼을 잘 구성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보통 프로그래밍 언어를 가지고 기본 소양들을 이제 단계 학습하는데 1년 정도 진행이 필요하고요. 그 이후에 그것을 확장해 나가는, 예를 들면 앱을 만든다던가 아니면 IoT 관련 센서 활용 프로젝트들을 완성해 보는 과정들이 또 1년 정도 진행을 한다면 아이들의 그런 역량들이 기초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기본이 됐다 보시면 되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내 자신만의 포트폴리오로 활용할 수 있는 과정들이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생 같은 경우 2년 후 플러스 자기의 산출물 과정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주 2회 정도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주 1회요? 주 2회. 2회를요? 네네. 주 2회 정도면 한 얼마 정도 기간인 거죠? 1년에서 2년 정도면 어느 네. 정도 만들어진다. 네네. 그러면 그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평상시에는 학기 중에는 솔직히 네. 죄송한 말씀이지만 다른 과목 때문에 너무 바쁘다. 맞아요, 맞습니다. 네, 방학 때 좀 집중적으로 할 수 없나 이런 질문들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방학 때는 또 우리 정규 수업을 듣는 친구들도 또 평상시에 진행해보지 못한 과정들을 진행할 수 있고요.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평상시에 접해보지 못한 친구들도 진행할 수 있는 과정들이 좀 편성이 되는데 단기에 이제 진행한 경우에는 그때는 이해하고
학습을 했지만 또 이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그게 단절이 될 수도 금방 있어요. 잊어버리죠. 네, 그래서 방학을 통해서 접했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정규 수업이 주 1회이기 때문에 사실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꾸준한 학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이번 방학을 계기로 한번 시작을 꼭 해봤으면 좋겠다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네요. 아니 또 늦지 않았다고 격려를 해주시니까 네. 아니 이거 코딩은 살짝이라도 발 담궈 놔야 어디 가서 네. 아는 척이라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공부할 게 많아서 그런지 사실 수능 영어 준비는 학부모님들이 아우 영어는 빨리 끝내놔야 돼 그래야 시간 생겨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네, 맞습니다. 영어는 유일하게 무학년제 과목이에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도 일찍 시작할 수 있는데요. 다만 너무 어린 나이 시작하게 되면 학생의 인지력이 성인의 언어라든가 그리고 수능에 나오는 그런 전공 관련 배경 지식을 이해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청담 같은 경우는 2글 레벨 이상이면 무난하게 수능에서 1등급이 나오는 그런 레벨입니다. 네네. 근데 다만 수능은 시험이기 때문에요. 각 문항별 전략 학습은 반드시 필요하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고등학교 진학 전까지 수능 1등급을 만들어 놓고 진학을 하셔야 되는 게 네. 고등학교 진학 이후에는 사실은 영어에 투자할 시간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맞아요. 네네. 저희 딸만 봐도 영어는 시험 기간에만 조금 하더라고요. 네, 네. 근데 사실 청담 어학원이 또 내신을 위한 학원은 네, 아니어서 맞습니다. 중고등 학부모님들이 궁금해하실 것도 같아요. 다닐 수 있느냐. 네. 그럼요, 다닐 수 있죠. 지금 현재 수준의 그 중등 내신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학원에서 얼마든지 도움을 드릴 수 있고요. 네. 대부분의 청담 어학원에서는 중등 내신 준비반을 운영하고 있어요. 또 중학교 내신은 사실은 범위가 굉장히 작고 그리고 교과서나 외부 지문 등을 잘 외워가면 어렵지 않게 A등급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대부분 많은 분들이 중학교 영어 시험은 아이의 뭐 진짜 영어 실력을 평가하는 건 아니다. 뭐 이렇게들 말씀을 하시긴 해요. 네, 네. 근데 정말 문제가 되는 건 고등학교 진학 이후에 내신이라든가 수능 준비 이런 게 되게 네. 문제가 되죠. 그때부터는 청담의 저력을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고등학교 내신 같은 경우는 수능 기출문제 형태로 문제들을 많이 출제하고 계시고요. 수행평가 같은 경우는 강남권 학교에서는 원어민 교사가 읽어주는 지문을 듣고 요약해서 말하거나 쓰는 토플 스피킹 라이팅 형태로 많이 제출을 하거든요. 그래서 난이도가 매우 높습니다. 네. 그리고 범위도 굉장히 넓고 심지어 범위가 없을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학생 입장에서는 죽을 맛이죠. 그렇죠. 그래서 중학교 때처럼 외워서는 절대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등학교 진학 이후에는 영어의 시간을 많이 할애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진학 전까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무조건 수능 1등급을 만들어 놓고 진학을 하셨으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노선으로 보는 게 이제 중등까지는 일단 마스터를 해라. 뭐 그렇죠. 마스터라는 게 사실 언어에서는 읽기가 힘들지만 입시를 위한 네네. 그런 준비 내용적인 면에서는 좀 네, 끝내놔라라는 맞습니다. 말씀이신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사이에 또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사고력 레벨 테스트를 보셨나 봐요. 이게 진짜 저도 고민했던 거거든요. 아니 우리 옆집에 누구누구가 2레벨이라서 추천을 해줬는데 우리 애가 보니까 2레벨이 안 나와요. 높으면 괜찮은데 낮아요. 고민되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 어머님들이 가장 문제이십니다. 반성하겠습니다. 네. CNS 사고력 입학 전형은 아이의 문제점을 진단해보고 또 CNS에서 수업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레벨을 판정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지 사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네, 레벨이 부끄러워지네요. 제가 그때 처음에 입학 레벨 보고서는 저 그러면 저희 위로 몇 단계 더 있어요? 이렇게 물었었거든요. 대부분의 할머니들이 그렇게 네, 말씀하십니다. 네. 그래서 레벨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의 레벨은 굉장히 다양한 영역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골고루 학습함으로써 한 가지 영역에 치우치지 않고 아이들을 균형 있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또 질문들이 있으십니다. CMS가 그 사고력 수학에도 강하지만 또 영재교육원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그런 질문들 많은데요. 제가 어떤 도움이 되는지. 네, 그 질문은 제가 말씀을 네. 좀 드릴게요. 일단 코딩 교육이 시작되면서 정보라는 부분에서도 영재교육원에서 진행하는 부분들이 생겼는데요. 네. 일단 영재교육원 하면은요, 교육 형태가 대학에서 진행하는 대학부서 영재원과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부분, 또 영재학급들 이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된 영재교육원은 소프트웨어 교대 영재원과 한양대 영재원이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서는 대학부서 영재원의 과학이나 수학 분야에서 정보를 다루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 영재교육원들의 이제 전형 상태가 예전에는 이제 단번에 시험으로 아이들을 평가를 했었다면 이제는 과정평가형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서울교대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과제를 영상을 보고 교육 후에 과제 제출을 해서 아이들을 평가하고 있고, 한양대 같은 경우는 이제 주제를 발표한 이후에 열흘 정도의 시간만 주고 마치 소논문 정도의 형태의 아이들을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들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수학이나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겠지만 아이들이 기초 과학 지식이나 수학 지식, 정보 지식이 없고 지원을 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이 대학부서 영재원에 지원을 한다고 하면 우리 아이가 그쪽에 관심이 있는지, 그리고 흥미가 얼마나 있는지, 또 학습 능력이 있는지 보시고 판단하셔서 지원을 하시기를 바라고, 수학이나 소프트웨어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평상시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영재교원이 목표가 아니라 과정에서 도전을 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막 영재 얘기만 나오면 저는 사실 쪼그라드는 엄마기 때문에. 네. 근데 코딩이 네. 영재학교, 과학고, 특목고 입시에 도움이 네. 될까? 이런 질문들 많으셨어요. 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예전에는 영재를 선발하는 형태였다면 요즘엔 자기가 스스로 지원하는 형태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회를 가져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경험들, 자기소개서를 써보고 영재원에 지원해봤던 친구들은 아까 말씀하신 영재학교나 과학교 아니면 전국 자사고의 입학 전형과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이 이제 도움이 되고요. 요즘에 이제 영재학교 같은 경우에는 집회고사 자체에 정보 역량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실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학 후에도 정보 관련 교과들이 편성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시는 어머님들은 이미 정보를 공부하고 있거나 아니면 입학이 결정된 이후에도 코딩 언어나 아니면 활용 과정까지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네. 엄마의 약간 빅픽처도 필요할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드는데 네네. 진짜 궁금했던 부분을 그래도 이 영역별 원장님들 모시고 얘기하니까 네. 저는 되게 충족이 많이 드는데 지금 함께 해주시는 그 유튜브로 함께 해주시고 계시는 학부모님들께서도 그런 궁금증들이 많이 풀렸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이제 저희가 시간 관계상 하나씩의 질문들만 조금 더 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할까 싶은데요. 에이프릴 어학원과 청담 어학원은 다른 영어 학원과 어떤 수업적인 차별이 있을까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네, 청담어학원과 에이프릴 어학원은 사실은 정답을 외우는 학원은 아니에요. 저희는 다양한 배경 지식을 학습하고 그 주제에 맞춰서 본인의 생각을 말이나 글로 표현하는 학원이고요. 그리고 디자인 띵킹 방법론을 이용한 프로젝트를 통해서 네.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학원입니다. 그리고 원어민 선생님과 무수히 많은 질의응답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게 되고요. 그리고 수업 시간 내내 일관성 있게 관통하는 주제를 반복적으로 학습하게 되는 거고요. 집에 가서는 그날 배웠던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학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리사손 교수님과 아까 일부에서 얘기를 나눌 때도 프로젝트 베이스 러닝의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이 프로젝트 과정을 통해서 모르는 걸 알아가는 메타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임혜준 원장님, 그 사고력 수업이 좀 어떤 소극적인 친구들한테는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그 팀워크에서 좀 힘들지 않을까 하는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우리 애 가서 네네. 한마디도 못하고 뭐 어떻게 이런 걱정들이요. 네, 먼저 저희 수업의 특성을 좀 먼저 말씀드리고 답변을 드리자면요.
CMS 수업은 발문을 통해서 다양한 질문과 탐구를 하면서 스스로 발견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는 수업입니다. 네. 이런 활동을 통해서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발문을 하고 우리 학생들은 다 같이 토론을 하면서 문제에 접근해 나갔는데요. 네. 다 같이 토론하고 즐겁게 의견을 나누면서 아이들이 직접 수업에 참여하면서 내성적인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참여 가능하고요.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 아이가 내성적인 어머님들이 정말 우리 아이가 발표를 했나요? 라고 놀라면서 네. 오히려 물어보시는 경우도 네. 굉장히 많습니다. 엄마 앞에서는 그 모습이 안 보이거든요. 학원과 어머님과 또 관계에서 다른 네. 모습을 보이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밖에서 오히려 굉장히 네. 잘해내고 있는 친구들이 많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이렇게 함께 진행을 하면서 1부에서는 리사선 교수님과 메타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요. 2부에서는 각 영역별의 크레버스 원장님들과 우리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데에 대한 도움 말씀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저는 일하면서 많이 얻어가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는데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도 그렇게 유익한 시간이었으면 좋겠고요. 네, 내일은 크레버스 출신의 서울대생 3분을 모시고 초등 상위권이 중고등에 올라갔을 때 종종 실패하는 이유와 그리고 영수코 공부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벌써 귀가 쫑긋하시죠? 10시 알람 걸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